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8반에서 얘들아 오늘 34번, 35번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조금 다음번에 조금 할까 아니면 오늘 한꺼번에 다 하고 다음번에 놀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한꺼번에 다 하고 다음번에 놀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는 김에 내용 얼마 안 되니까 34, 35번 같이 한번 해버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노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나요? 네. 10번 학생들 혹시 저는 조금씩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라는 생각 드는 사람 없나요? 그래? 그렇게 할까 그러면? 네. 자, 기왕 시작한 거 사실 그렇게 내용 많지 않아요.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1학기 한국사 수업의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나요? 네.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개항 이후의 조선에는 많은 새로운 근대적인 서양의 문화와 여러 가지 도구,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적인 수준도 바꾸어 놓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런 어떤 사상과 의식, 문물의 변화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으로부터 근대적인 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평등하다라든지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든지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사실 이런 어떤 조선의 기존에 유지되고 있었던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일부 실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양의 영향을 받은 개화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양반 중심의 신분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실학자나 개화파의 뒤를 이었던 급진 개화파들, 그들이 주도했던 급진적인 개혁 시도, 갑신정변 기억나나요? 네, 이 갑신정변 때 14개 조의 개혁 정강 가운데 제2조를 보면은 인민평등권의 확립을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죠?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서양의 평등의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제도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어떤 주장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조선 후기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요? 대체로 피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이런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에 의해서 차별받고 고통받아왔던 이런 어떤 피지배층들, 농민층들을 중심으로 평등의식이 확산되어 나가고 신분제도를 없애자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요구하였던 것들 주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기도 했나요?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또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등과 같이 평등의식이 반영된 주장들,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주장들 이러한 것들이 동학농민운동 때 평등사회를 요구하는 주장으로 함께 나오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내부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서양의 근대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평등을 주장하는 인민의 평등을 그리고 신분제를 없애자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 두 차례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가 갑오개혁 때 결국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라는 거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갑오개혁 때는요 신분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연좌제나 조혼의 폐지, 갑오의 재가 허용 같은 다양한 조치들이 이 갑오개혁에 의해서 실현이 되기도 하였죠. 연좌제는 뭐였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을 가지고 연좌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의 가족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이거 얼마나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폐지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조혼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조혼? 일찍 결혼하는 것이죠, 그죠? 요즘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안에서 문제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결혼 굉장히 일찍 했었죠, 그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13세에서 15세 사이에서 결혼했었고요. 남성들의 경우에도 15세에서 18세 사이에서 결혼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사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 보통은 집안 어르신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혼이 결정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도 하였었죠. 그죠? 나는 공부 더 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이 역시 개인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한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금지하는 이러한 조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상이어야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죠. 여전히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이 시기에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많은 학교들을 만들어요. 또 이따 이야기를 할 텐데, 대표적인 여성 교육기관으로는 이화학당 같은 걸 들어볼 수가 있죠. 들어봤나요? 지금의 이화여대, 이화여고의 전신이었던 이화학당 같은 경우죠. 여기에 많은 양반 가문의 여성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으로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학당을 운영하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애들 공부 좀 시켜보려고 하면은 자꾸 결혼한다 그러고 나가버리고 하니까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에서는 우리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결혼 금지, 결혼하면 퇴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재밌는 거는요, 그 규칙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2003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선생님 기억나요? 대학생 때였는데 신문에 크게 실렸어. 이화여대에서 드디어 학생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폐지되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뉴스가 실렸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옛날에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중간에 대학을 그만둬야 됐던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다시 대학에 방문해가지고 명예 졸업장 같은 거 받는 그런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열렸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요거는 무슨 얘기였나요? 과부? 남편을 잃은 여성이죠.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정절을 무척이나 강조했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따라 죽는 걸 제일 최고의 덕목으로 치고, 그거 아니면은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평생 동안 혼자서 사는 게 당연한 시대가 조선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다만 여자 혼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때부터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가보개혁에 반영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 의식이 확산되어 나가고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하려는 노력들이 점차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898년 독립협회로 가게 되면은요, 천부 인권 사상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런 어떤 주장들,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운동들, 민중 집회에서의 요구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천부 인권이 무엇인가요? 천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거 원래 조선시대 때 있던 생각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조선시대 때는 왕이 죽으라면 백성은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지?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아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뭐 이런 기본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서양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독립협회쯤 가게 되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언론 집회, 신체의 자유 같은 것들을 보장하라 라는 이런 주장들, 남녀의 차별을 폐지하라 라는 이런 주장들까지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언제 개항이 됐었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이 이루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서 불과 한 20년 정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근대적인 의식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조선시대 때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개항한 지 불과 20년 만에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선에서 평등의식의 확산이 무척이나 빨랐다. 변화의 속도가 이 시기에는 무척이나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잘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토론회라든지 연설회 같은 이런 계몽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중들 사이에서 평등의식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권리 의식 역시 발전하게 됩니다. 개항 이후에 서양 유럽으로부터 근대적인 사상, 이른바 개화 사상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맞서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사회였고 성리학에서는 남존 여비의 사상이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무척이나 낮았고 또 남성에 의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 서양의 근대적인 사상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왜 여자는 이런 것들을 못하느냐? 왜 여자는 남성들과 평등해서는 안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여성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1898년에 서울의 북촌 지역의 양반 여성들이 모여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성의 권리를 널리 알리는 여성 인권 선언서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무엇이 다르다고 왜 여성들은 교육받은 권리를 박탈당해야 되느냐? 여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자들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여성 최초의 인권 선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성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이 여권 통문을 발표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여성단체,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니 그 단체의 이름이 바로 찬양회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배웠나요? 네, 그러면서 이후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오늘날은 이런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이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1907년에 이 대구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빚을 갚아서 일본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무엇이었어요? 국채보상운동이었죠. 그죠? 이 국채보상운동에서 여성들이 의병활동을 못해도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나라를 구원에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장신구 같은 것들을 내놓고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였다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그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고 발전했기 때문에 국제보상운동 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면서 나라의 빚을 갚는 데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죠? 잠깐만. 내가 지난 시간에 뭐를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 역사 연구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개항 이후에 많은 새로운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서당에서 한자와 유교 경정만 공부할 것이냐? 시대가 변했다. 우리도 이제 근대적인 서양의 학문과 사상 같은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근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교들이 여럿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졌던 근대적인 교육을 한 학교는 바로 어디였냐면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최초로 개항이 되었던 곳들 중에 하나였던 원산에 세워진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1883년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였고요. 나라에서 세운 것은 아니고 개인이 세운 사립학교였습니다. 자, 그리고 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학교라기보다는 일종의 국가에서 만든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동문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였었고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서 만들기도 했어요. 1886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근대학교, 나라에서 만든 근대적인 학교로는 유경공원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자, 또한 개항 이후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육 활동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서울에 가면은 배제고등학교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 가면은 배제대학교 같은 곳들이 있는데 이 배제학당에서 이어진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화여고, 이화여대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두 학교 다 일을 해봤어요. 배제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해봤고 이화여고에서 시간 강사 해봤었죠. 그때 27, 28의 나이였어요. 학교에 등장하기만 해도 학생들이 나 좋다고 막 달려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40대 아저씨가 돼서 이제 나타나도 무관심하게 그런 나이가 됐네요. 네, 개인적인 넋두리였고요. 배제학당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깝죠. 내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 때였나 아무튼 뭔 일이 있어가지고 원래 배제대학교 서울에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에 못 만들고 대전에 만들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카이 못지않게 잘 나가는 상위권 대학인데 배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 대전의 대학교가 됐죠. 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개항 이후에 세워졌던 근대적인 교육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근대적인 학문과 근대적인 의식, 인권, 민권과 같은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조선 정부가 추진했던 근대화 정책이라든지 독립협회 활동 같은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한제국, 그 이전의 조선 이런 나라들을 근대적인 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이런 노력들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이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근대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선과 대한제국을 근대국가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자, 러일전쟁 이후 을사늑약 이후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운동, 애국계몽운동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학교들이 이 시기에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양정의숙이라든지 보성학교라든지 오산학교라든지 대성학교 같은 이런 민족단체에 의한 근대적인 학교, 사립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오산학교나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정을 주장하게 했던 비밀단체인 신민회에서 설립했다라는 내용을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에 수업을 했었죠. 다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서 전혀 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랬을 겁니다. 양정의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가면 양정고등학교 있어요. 그걸로 이어지는 거고 보성학교도 보성고등학교 있고요. 오산학교는 우리 학교 아니고 서울에 오산고등학교 있어요. 거기로 이어지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 연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적인 역사 연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서양의 근대적인 방식의 역사 탐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적인 방식으로 연구가 된 역사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역사 연구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어느 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졌느냐?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일본의 근대적인 역사 학습 방식을, 역사 연구 방식을 먼저 받아들였고 그 일본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먼저 근대적인 학문의 방식으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 이루었던 역사 학문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틀 속에서 연구를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탐구했던, 학문을 연구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일제의 식민 지배를 쉽게,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는 제국주의적 침략 목적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것들을 들어볼 수 있냐면요, 단군 부정론, 일선 동조론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단군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일선 동조론. 무슨 말일까요? 따지고 보면 일본인과 조선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일선 동조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긴 하지 않나요? 응? 뭐 어떻게 보면은 맞기는 할 수도 있어요. 뭐 약간 뭐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이 일본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런 주장이 아니었던 거지. 일본에서는 오오카미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고 하는 신을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의 조상과 우리나라의 민족의 연결을 시키려는 그런 주장, 그런 노력들이 일선 동조론 같은 거예요. 당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합쳐지게 되고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민족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그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어떤 목적에서 일본의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본보다 역사 연구가 뒤늦게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일본 사학자들의 연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 연구에 맞서서 신채호라든지 박은식 같은 이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새로운 연구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민족주의 역사학을 확립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신채호 선생이 1908년에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연재했던 역사 논설로 독사신론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신채호 선생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단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그런 계통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세의 침략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과거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 부여, 고구려 같이 땅덩어리가 크고 용맹했던 그런 나라들 있죠. 그죠? 이런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이런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문 발행 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언론 활동의 일환으로 신문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세계의 정세가 어떠한지, 또 서양에는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물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러 대중들에게 근대적인 의식과 문물에 대해서 알리려는 노력들이 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는 1883년부터 발간이 되었던 한성순보 같은 신문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흘에 한 번 발행이 되는 신문이라서 일보 아니고 순보, 열순자를 써서 순보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만든 신문이 아니라 나라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방문국이라고 하는 발행기관에서 지금 조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화정책이 어떠한 목적에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문, 그게 바로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최초로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진 신문은 독립신문이었죠. 배운 기억 나시죠? 네, 서재필을 비롯해서 개화사상가들이, 개화파들이 이 일부 지식인층들뿐만 아니라 민중들과 함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든 신문, 독립신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독립협회도 함께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민중 계몽 활동을 하고자 만들어졌던 신문, 독립신문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특히나 많은 신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인 신문으로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 조금 특이하거든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요, 영국인인 베델과 조선 사람인 양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창간 만들어서 운영했던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되겠어요. 베델은 밑에 나와 있죠.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던 영국인 기자였는데요. 일제의 침략상, 일본이 침략하는 이런 여러 행위들을 보고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척이나 분노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일본이 조선과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척이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큰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으로 고맙게도 이 내가 기자인 입장에서 조선에게, 대한제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양기탁이라는 사람과 함께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을 만들어서 언론 활동을 통해서 대한제국을 돕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Ernest Bedell,
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배설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사용을 하기도 하였어요. 배설. 아마 영어로 배설이 아닐까? 당시 일본은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의 검열 같은 것들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른 신문에서 일본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이런 기사 같은 걸 실으면은 일본의 탄압을 받았는데 대한매일신문은 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 같은 것들을 작성할 수 있었던 신문,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이 베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본이 영국에게 항의를 해서 다시 영국으로 잠깐 돌아가기도 해요. 체포돼서 잠깐 영국이 아니라 홍콩이었나? 뭐 아무튼 잠시 체포되어서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를 도와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는 해요. 그런데 아파서 무슨 병이었나? 아무튼 아파서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가보면은 외국인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 비석이 아직도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죠. 의미가 있죠. 자, 대한매일보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기에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신문들의 경우에는 의병활동 실력도 없으면서 괜히 힘만 쓴다라는 식으로 의병활동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의병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호의적인 내용의 보도를 시키기도 하였었고요. 국채보상운동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도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줬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그 외에도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등 다양한 신문들이 발행이 되었어요.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학자 아니면 배운 사람들을 이제 독자층으로 삼아서 국한문 혼용체, 그러니까 한문이 많이 섞여 있는 글씨체로 쓰였던 신문이기도 하였었고요.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에 대해서 제국이에요. 순한글 신문으로 만들어서 서민이나 여성들을 주 독자층으로 삼았던 신문,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신문이라고 하는 언론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을 계몽을 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높이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일본의 통감부 또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 등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런 어떤 애국적인 신문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근대적인 사상과 문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몇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됐나요? 네. 다음으로 생활상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근대적인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후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볼까요? 네. 자, 개항하고 난 이후에 많은 서양의 새로운 문물들, 근대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근대 문물의 수용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하였어요. 부유한 나라가 되고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별기군 같은 신식 군대의 창설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볼 수가 있겠네요. 배운 기억나나요? 네. 또 대한제국 시기에는 식산흥업을 강조했습니다. 식산흥업이 뭘까요? 식은 심을 식자고요. 산업은 산자는 산업할 때 산자고, 흥은 흥하게 한다, 띄운다라는 거고요. 업은 마찬가지로 산업할 때 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산흥업이란 무엇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업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라는 얘기죠. 됐죠? 네, 우리나라의 산업을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근대적인 산업을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들어가게 되면서 근대 문물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무개혁 시기에 상공학교라든지 광무학교 같은 전문적인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 배웠었죠.
네, 배웠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조선 사람들, 대한제국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사람들의 지리적인, 공간적인 감각이 변화했고요. 근대적인 시간관념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뭔 소리냐면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에 큰 변화를 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근대 문물을 하나 꼽아보려고 한다면 철도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조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탈 것들에 비해서 속도가 무척 빨라요. 그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거기까지 멀어서 어떻게 가, 거기 언제 가라고 했던 것들도 기차를 타면은 순식간에 갈 수 있게 돼요. 그죠?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어떻게 준 거예요? 넓혀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동 거리를 훨씬 더 확대시켜 줌으로써 생활권을 확대시켜 준 그런 근대적인 문물로 철도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인 공간적인 감각을 변화시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조선시대 농업사회에서는요, 해가 뜨면 닭이 울으면은 사람들 아이고 일하러 가야지 해서 밭으로 나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해가 지면 아이고 하루 끝났네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오던 게 당시 농업사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차는 어때요?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은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근대적인 시간관념, 하루가 24시간이고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흐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철도역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런 시계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철도 시간표를 보고 맞춰서 철도를 타면서 점차 시분 단위의 이런 근대적인 시간관념 같은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다만 이런 근대 문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삶의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반대로 외세의 이권 침탈이나 침략에 이용되기도 하였었죠. 다시 말해서 근대 문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지만은 외세의 침략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사례로 무엇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 철도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일본이 철도 부사관을 가져갔던 이유 무엇이었나요? 쌀을 옮겨야 되고, 또 근데도 운반해야 되고, 그죠? 운송해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됐던 것이 바로 철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다거나 농사짓는 농지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냥 다 철도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철도가 가장 대표적인 이런 침략과 이권 침탈에 이용이 되었던 근대적인 문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철도를 파괴했던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군인에 체포되어서 사형당하는 뭐 이런 장면들도 보여줬었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근대 문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뭐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같은 이러한 철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전기 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등이 만들어진 곳은 왕이 사는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에 전등을 처음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189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인 한성전기회사라는 게 만들어져요. 한미합작회사였고요. 여기에서 발전소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전기가 점차 널리 사용되기 시작을 하고요. 1899년에는 전차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전차! 들어는 봤나요? 지금은 안 타고 다니죠, 그죠? 지하철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요렇게 생긴 전기로 움직이는 조그마한 전차, 뭐라고 그러면 되지? 요즘에 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전차의 경우에는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를 왕복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 개항기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네.
넘어갈게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자, 통신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나 일본 둘 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른 속도로 본국 청나라나 일본에다가 보고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침략의 목적에서 경쟁적으로 전신을 설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신 들어봤나요? 이렇게 생긴 거 영화에서 본 적 있죠, 그죠? 뚜두뚜두뚜두 해서 모스부호를 통해서 멀리까지 통신했던 통신기구 전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1885년에 설치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1898년에 가게 되면은 전화도 우리나라에 놓이게 됩니다. 전화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전화기 본 적 있니? 네.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대고 말하는 거야. 이거는 듣고서 이렇게 귀에다가 대고서는 듣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대고서는 앞에다 대고 말하는 형태의 전화기입니다. 요거는 전화 왔다고 울리는 벨. 실제로 따르릉 때려가지고 전화 왔어요 하고 소리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가가지고 들고서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게? 교환원이에요. 이때 당시에 전화 어떻게 했느냐? 수화기를 들고 띠르르르 신호를 보내면은 전화 교환소가 있어요. 거기에 신호가 옵니다. 어디서 전화 왔네? 받아요. 여보세요 하면은 전화 건 사람이 어디에 전화 걸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교환원이 선을 꿰가지고 거기다가 꼽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쪽에 띠르르 전화벨이 울리고 그쪽에서 전화를 받는 구조였던 거죠. 네, 뭐 그런 거였어요. 자, 우정총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체국을 처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1884년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갑신정변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정총국, 우체국의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11년 뒤인 을미개혁 때 다시 우체국의 업무가 우정총국이 만들어지고 우체국 업무가 재개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쉬운 부분으로 왔네요. 단발. 머리를 짧게 자르는 서양 스타일로 짧게 자르는 거. 처음에는 단발령 같은 것들을 시행했을 때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잘라보니까 편해요. 깔끔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남성들 사이에서는 점차 단발을 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고요. 옷도요. 양복 입어보니까 한복보다 편해요. 그래서 단발의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복으로 입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도 그 이슬람 국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머리카락을 가리거나 아니면 눈만 내놓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다니죠. 그죠? 히잡이라든지 차도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이랬던 것처럼 조선시대 때에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를 밖으로 나갈 때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 그래서 쓰개치마라든지 장옷 이렇게 치마를 덮었으면 쓰개치마고 이렇게 긴 거 큰 옷을 덮었으면 장옷이라고 하는데 뭐 신혼부부 사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경우에는 얼굴만 살짝 내놓고 신체의 거의 대부분을 덮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양식의 의복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검은색 우산을 써서 간략하게 머리 주변만 이렇게 이제 가리는 이러한 스타일이 널리 유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되게 예쁘지? 안 예뻐? 뭐 하는 사람? 모르겠어. 그냥 구글 검색하다가 찾은 거긴 한데 당시 연예인 아니었을까? 아니면 유명한 기생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장 무슨 홍이라고 써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글자가 뭔지 모르겠네. 원홍인가? 뭐 아무튼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까만색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들이 대신 유행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트위터 대신 여기에 응? 여기 있는데 검정 우산. 응? 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네, 못한가 보지. 그냥 검정선용. 네, 자 커피, 홍차, 과자, 빵, 스테이크 같은 서양 음식들이 들어왔고요.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나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고종이 특히 뭐 좋아했다고?
커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고종의 마시는 커피에다가 독약을 타려서 고종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 배웠었죠, 그죠? 독립협회 활동 이야기하면서 그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서양 음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식인층들이나 아니면은 상류층들을 중심으로 먼저 수용이 되고 점차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나가는 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상차림 문화는 무엇이었다라고 하냐면은 독상 또는 혼자 받는다고 해서 외상 문화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여행 같은 거 하면 이런 식으로 먹기도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밥차림이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한 상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거는 천한 것들이라 하는 것이었고요. 지쳐있는 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밥상은 개인이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밥과 국과 반찬들을 개인별로 따로따로 먹는 이러한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으로부터 가족들이 한 상에 앉아서 함께 둘러먹는 이런 어떤 음식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뭐가 좀 더 합리적인가요? 이게 좀 더 훨씬 낫죠. 설거지 할 거리가 이거 얼마나 많겠어. 사람 4명이 아주 넘쳐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자기 먹고 싶은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936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런 어떤 두레상 가족들이 한 식탁에 모여서 먹는 이런 음식 문화를 장려하는 기사 같은 것들이 실리기도 했어요. 외상을 절대 폐지, 가족이 한 식탁에 영양을 섭취하고 분량은 적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 들어왔던 호떡이나 짜장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인기가 많죠, 그죠? 짜장면 원래 중국에 있는 음식인가요? 네, 있어요. 중국에는 한자로 복글 작자에 장자를 써서 작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중국 가서 먹어봤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양파 찍어 먹는 까만색 춘장 있죠, 그죠? 거기에 그냥 바로 국수를 비벼 먹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의 작장면을 가져와서 만드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많은 양의 그 카라멜을 같이 섞어가지고 짜장면을 볶았다라고 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그런 어떤 음식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는 이런 짜장면 같은 것들이 널리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다른 음식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봤어. 그 미국에 가면은 어떤 음식점이 있냐면은 코리안 차이니즈 푸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한국식 중국 음식점인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한국에서 파는 중국 음식을 따로 파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일본 여행 갔을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일본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중국식 식당도 가봤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파는 메뉴하고 또 다르더라고.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중국 음식도 따로 있었던 거지. 그래서 중국 음식도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각기 그 나라 사람들 스타일에 맞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인가요? 네. 자, 건축물에서도요, 공사관, 호텔 같은 것들을 서양 사람들이 만들면서 서양식 건축물들 세워졌고요. 궁궐에도 서양식 건축 양식을 받은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덕수궁 석조전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볼 수가 있겠네요. 덕수궁 아관파천 끝내고 고종이 돌아왔던 경운궁을 지금은 덕수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시던 정관헌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로 꼽기도 해요. 내가 시간이 남을 줄 알고 되게 여유있게 수업을 했더니 종이 쳐버리고 말았네요. 자, 요거만 하고 불러주고 끝내도 되겠니? 네. 아니면 다음 시간에 불러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쉬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빨리 끝냅시다. 자, 한국사 배움책 3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인민평등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민평등권. 2번에 신분제 쓰시면 되고요. 네. 3번에 여권통문 쓰시면 돼요. 여권통문. 4번에는 찬양회 쓰시면 되고요. 5번에는 신채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확인문제 1번에는 찬양회. 확인문제 2번에는 독사신론.
독사신론. 확인 문제 3번에는 한성순보 쓰시면 되겠어요. 35쪽으로 갈게요. 35쪽의 1번에는 식산흥업 쓰시면 되고요. 식산흥업. 2번에는 전등 쓰시면 됩니다. 3번에는 시간관념 쓰시면 되겠고요. 확인 문제 1번에는 마찬가지로 식산흥업, 2번에는 마찬가지로 시간관념. 확인 문제 3번 우편제도는 갑신정변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을미개혁 때 재개되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국사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주 방학 즐겁게 보내고 2학기 때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 안녕. 이거 먹을 때잘